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요. 자, 인플레이션은 쫓아가겠지라는 그러한 투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20년대 요 시기를 맞이하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지금 2020년대가 인구 구조학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에 있고, 그로 인해서 초저성장, 초저물가가 당연시되는 뉴 노멀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대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변곡점에 있느냐? 바로 인구 구조학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과 그리고 2030년에 아주 중요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인구 구조학적으로 이제 노령층이 폭증하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통계청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인구 피라미드라고 있습니다. 요 자료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연도를 바꿔가면은 이 인구 피라미드이 샥 이렇게 바뀌어가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60대 이상, 여기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 분들의 그 연령층이죠. 이제 연세 많으신 노인층으로 되셔가지고 점점 이제 아쉽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슬픈 사람의 운명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받쳐줄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지금 40대 50대 층, 그 층의 절반도 안 되는 인구가 지금 10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게가, 이 젊은 층들이 차후에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그 무게감이 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당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인구 구조학적으로 젊은 층이 고생하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자, 향후에 이게 경제 성장률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물가 상승률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구조학적으로 세 가지 국면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기면 그 사회는 고령 사회, 7% 넘었을 때는 고령 사회로 가는 고령화 사회인데, 14%를 넘어가면은 고령 사회, 고령 인구가 이제 절대적이다 하면서 고령 사회라고 칭하고요. 20%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여기 초자가 붙습니다. 엄청나는 느낌이 들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왔어요. 2000년에 7%를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7년이 지나서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을 때 2020년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 인구인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 2025년에. 왠지 암울합니다. 5년 뒤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은 5명 중 1명이 이제 고령자인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많이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5년 뒤인 2030년에는 현실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 우리 고령 인구 변화율 보게 되면은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고령 인구가 증가했고, 자, 2010년대 들어서는 급증하면서 2025년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담는 초고령 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게 우리의 투자나 재테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 단계를 거친 일본의 선례를 보게 되면 자,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모든 것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일본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이미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1994년에 자, 고령 사회에 들어왔어요. 우리보다 23년 가까이 먼저 앞서갔던 것이죠. 그리고 200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경험하게 되었죠. 자, 이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갔습니다. 자, 1980년대만 하더라도 연평균 4.4%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90년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연평균 1.5%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연 0.5%까지 진입하게 됐어요. 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됐죠. 자, 최근 들어서 아베노믹스로 경제 성장률이 조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자료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일본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경제기관들이 예측할 때 2020년대에는 초반에는 일본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다시 0.5로 회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이니, 자, 고령 사회가 경제 성장률에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젊을 때는 여러 가지 소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열심히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고령 인구가 되고 나면은 이게 집 앞에 나가기도 귀찮아요. 제 가까운 이제 어르신들, 친척 어르신들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활동적으로 돌아다니셨던 분들도 고령 인구가 된 이후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활동량이 확실히 줄어들고, 그리고 건강상의 다양한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경제 성장률 뿐만 아닙니다. 자, 일본의 경우 물가도 급락하게 됐어요. 1980년대 물가 상승률이 2.3% 수준이었는데, 자, 90년대는 자, 1%대로 낮아졌고 2000년대에는 마이너스 0 물가 상황에 빠졌습니다. 와. 뭐 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0.28까지 하락했으니까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실 겁니다. 은행에 돈 맡기면은 수수료를 오히려 받아가는 세상이 초고령 사회, 일본이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도 2025년에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되면 저성장, 저물가,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저성장, 저물가가 아니고 초저성장, 초저물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투자 관련해서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자산 증가 효과가 투자 성과를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와 파란색 막대입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 그리고 KB 주택가격 지수를 10년, 20년, 30년 단위로 같이 표시를 해봤어요. 보시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얼추 비슷하게 주식시장도 그리고 주택가격 지수도 비슷하게 쫓아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초고령 사회가 전개됐을 때 저물가, 저성장 상황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 하에서 기대 수익률은 모든 투자 자산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제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물가지수 보게 되면 자, 90년에
5.7%에 이르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00년대는 3.1%, 2010년대는 1.7%로 낮아졌습니다. 자, 일본과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본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90년대 물가 상승률이 1%대, 우리도 그 시점쯤에 1%대 들어왔죠. 자, 초고령사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심지어는 일본이 경험했던 2000년대에 경험했던 마이너스 물가 상황도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처럼 재테크와 투자를 할 때 그냥 사놓으면 물건값이 올라가겠지, 물가 따라 올라가겠지,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완벽하게 무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암울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시리즈 2회에 걸쳐서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저 칼럼을 썼을 때 지쳤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다음 주에 제 토크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